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추진, 지금 총선 5개월 앞두고 여당이 공식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메가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야당에서는요, 이게 이제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다라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에 다 이해득실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행정체제를 다 한번 개편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려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3단계 행정체제 시스템이잖아요. 광역, 시도, 그다음에 시, 동 이런 체제인데 읍면동,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갑자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이건 굉장히 너무 불쑥 뜬금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의 입장은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제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쑥 마치 이제 수도권 위기론을 국민의힘이 그동안 염려를 했었는데 불쑥 이걸 들고 나와서 마치 떴다방처럼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2의 판교가 될 수도 있다. 잘 되면. 이런 얘기했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 굉장히 심하고 특히 서울 과밀화 현상 심하고 그다음에 이 저출산 고령화 이런 상황에서 지방은 소멸화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쏠림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근본적인 큰 틀 안에서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차분히 해야 될 문제이지 갑자기 김포의 그 교통 문제 심각한데 그래? 그럼 서울로 들어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었고요.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주민들의 요구 사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주민들 요구를 듣고서 의원 입법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들 하시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메가시티 서울로 지금 확대돼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김동연 지사가 경기 남북도에 대한 추진을 진행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김포시는 경기 북도도 남도도 갈 수 없는 굉장히 고립된 섬처럼 남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부터 사실 그 김병수 시장이 이런 구성들을 저랑 직접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신환 전 의원은 이제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서울시. 그리고 그 이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홍철호 전 의원께서도 이런 구상들을 좀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부적 논의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지난번 그 교통 지옥 처리라고 하는 그 김포 골드라인 통해서 굉장히 50만 정도 되는 김포시의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거의 85% 정도가 생활권이 서울인 이분들에 대한 불편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조금 확대돼 갔고요. 그렇다면요. 지금 김포시에 민주당 의원이 2명이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내부적으로 그 김포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본인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논의를 끊임없이 서울시랑 계속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 확대되는 논의 속에서 아마 그 부분들도 구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홍익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대개편 논의도 그렇고 또 메가시티 서울 논의도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번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때도 수도권 대도시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총선을 앞두고 기획형으로 저희가 했다라는 주장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어떤 것을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민 의견 수렴부터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요, 박찬대 최고위원은 역술인 천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떤 내용입니까? 역술인 천공. 그러니까 이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천공이 과거 강의를 통해서 서울과
경기도를 뭐 합쳐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연의 일치인지 예. 아니면은 뭔가 그야말로 박찬대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예. 뭔가 모종의 그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장이 맞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고요. 예. 다 떠나서도 이런 식의 김포의 서울 편입 이렇게 뜬금포 불쑥 던지는 이런 정책은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뭐 일원화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충청권도 그 KTX 타면 금방이거든요. 예. 생활권 행정구역 다 거의 일원화돼 있어요. 다 어떻게 할 건가? 전 국토의 서울화를 만들 것인가? 네.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잖아요. 예. 김포와 서울시 사이에 고양시가 있거든요. 예, 예. 고양, 구리, 하남, 과천, 광명 다 원하면 다 서울 포함시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저는 100번 양보해서 네. 김포는 과거부터 해온 얘기라고 치더라도 예. 그러면 나머지 그 시도들도 전부 다 그럼 들어와라 시들도 네, 네. 서울시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뭐 베드타운만 해도 11개 도시가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 네.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막 엄청난 지금 구상 묘책인 것처럼 툭 던졌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할 일인가라는 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이게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서요. 네. 우리가 일단 화두가 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고민할 지금 필요가 이게 있다. 무슨 졸속으로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총선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다만 예, 이것을 저는 홍익표 대표가 말씀하신 행정구역 대개편에 대한 논의도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60년대 만들어진 이 행정구역의 체제를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저는 같이 투트랙으로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해요. 투트랙으로 하는 것도. 예, 예, 예. 그런데 다만 이것이 뭐 천공이 뒤에서 조작을 예. 해갖고 했다든지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예. 음모설에 가까운 요즘에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믿겠습니까? 그럼 예. 김포시장이 천공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의논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게 지금의 이 위성 도시들에 있는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예. 그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제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 대강의를 통해서 서울과 그 주변 도시들 간의 어떤 논의가 하나도 진척이 안 되는 그런데요, 과정. 김포시가 예.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네. 여러 가지 좀 교통난도 있고 하는데 이게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저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적인 어떤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일단은 지금 시도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예,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산 투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또 저는 양쪽의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서울이 해양 도시로서의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양을 접하고 있잖아요, 김포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그런데요,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은 추진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어떤 김포를 특정해서 지금 논의가 시작되는 이런 관점이 있지만 예, 예. 전반적으로 홍익표 대표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논의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 공약도 아니었고요. 여태껏 아무 얘기 안 나왔는데 강서 보궐선거 지고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하니까 예. 갑자기 이런 카드를 툭 던지거든요. 아. 현재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김포는 서울로 들어와 이렇게 예,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설득력 있는 얘기인가 싶고요. 예. 특히 광역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으면 국비가 70% 지원되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예. 서울은 40%거든요. 예. 지원하는 게 김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양해할까요? 여러 단순히 가지 문제가 이거는 한꺼번에 걸려 있는 문제라고 광역 생각합니다. 철도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돼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자꾸 이제 총선의 유불리 쪽으로 자꾸 가면서 민주당이 반대 논리로 서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에 걸린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같이 서울 논의를 편입-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서울 편입 이슈 이게 신호탄이 될 것이고 뭐 공매도 이야기도 나오고 바로 저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긴장해야 한다. 여러 대책이 나올 것 같다. 5개, 6개 카드 더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예. 모르겠고요. 예. 당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부터 논의가 됐던 그런 팩트가 있기 예. 때문에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어제 있었죠? 여야가 엇갈린 평가가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 아니냐, 매우 실망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윤 대통령 시정연설 하기 위해서 국회 찾아서 이재명 대표 만났고요. 악수도 3차례 했고 서로 사실상 첫 소통하는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비판을 한 겁니다. 먼저 어제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소통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 작년에 시정연설을 사실 이재명 대표 포함한 민주당이 보이콧했잖아요. 예. 그동안 쭉 국회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들까지도 걷어차버렸는데 어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야당이 뭐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해주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강서 보궐 이후로 분명히 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야당이 바꿔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요. 이제 태도를 바꿔 나가니까 의심스럽다. 저게 하나의 쇼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좀 지켜보고요. 일단은 바뀐 태도에 대해서 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어쨌든 그 시정연설의 내용도 그동안 뭐 이념 논쟁하지 말고 민생을 얘기하라고 주장했던 게 야당이잖아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념이 빠졌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거 충실하게 그 이야기를 또 도와달라는 어떤 손짓 제스처를 했기 때문에 야당께서도 그냥 저렇게 악수를 청하면 외면하지 말고 좀 받아주시고 이제는 도움을 청하는 그런 스탠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야당이 다소 뭐 긴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진심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이제 국민들을 바라보고 하겠다는 그 민생 정치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운 물가 그리고 경제 이런 살리는데 저는 올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정부 비판을 이제 하지 않았어요.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직접 호명하기도 했고요. 김종인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그 장면을? 뭐 사실은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요. 이제 전 정부 탓 안 하고 무슨 공산 전체주의 이념 얘기 이런 거 안 한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그래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끝까지 안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쉽게 잘 안 변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우선은 형식적인 변화는 조금 보였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진실되게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는 말씀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야당 대표 먼저 호명하고 이런 부분들도 막 노력한 흔적이죠, 사실은. 절대로 대통령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단식 때 몸도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괜찮으시냐 물으면서 한번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왜 못할까? 그걸 왜 못할까요? 1년 반 동안 야당 대표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뭐 관저로도 모시겠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앞으로 조금 실질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제 국회의장이 주재하긴 했지만 여야 모두 그 상임위원장단하고 오찬을 했던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혀 과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동들을 갑자기 급변하긴 했지만 제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심만 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까 뭐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재명 대표 만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이제 그만두시라고 하는 의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적극적 지지자들, 개딸이라고 통칭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뭐 박수치고 환호할 일이겠죠. 김용민 의원의 행동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 지지층들, 개딸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시정연설 관련돼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에 좀 못 미치고 오히려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좀 수용이 되는 건가 이런 느낌들 많이 받으셨을 테니 그런 느낌 하에서 뭐 흔쾌히 악수하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겠죠. 김용민 의원이었죠. 어제 대통령의 악수를 청하고 받으면서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이제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원우 의원이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박주민 의원은 그렇다고 뭐 잘하셨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아무 말 안 하고 악수만 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평가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몇 차례 이제 일어나서 악수를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예.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냥 뭐 악수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또 네. 실제로 그렇게 의원들의 입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옆에서는 이제 못 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SNS에 올려서 알려지게 됐는데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나 보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평가는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이 그렇다고 내려가겠습니까? 네. 그만큼 또 민의를 전달하는 한 통로로서 뭐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지금 것일 뭐 수도 화면 나오는데요. 있겠습니다만 잘 들리지는 않아요. 네. 예. 아니 저는 뭐 김용민 의원이 저런 얘기 안 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개딸들에게 뭔가 이뻐 보이려고 우리 이원우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표현을 SNS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쓴 자체가 사실 좀 무례하고 저는 좀 질이 나쁘다. 이게 어쨌든 민의의 전당이고 저희도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선거하거나 주민 만날 때 손 내밀 때 면전화대고 욕하거나 뿌리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를 굳이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건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표현하는 것이 맞지.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믿기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이요. 비윤 통합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요. 이뇨한 위원장하고 만났습니다.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도 만나달라라고 구애 손짓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냉랭한 모습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좀 만나서 듣고 싶다. 이 당을 만드는 데 큰 공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도 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좀 도와달라. 저를 좀 가르쳐달라. 이런 뜻입니다. 어제 유승민 전 대표하고도 2시간 동안 만나셨다면서요? 유승민 대표가 정말 젠틀맨이에요. 이견과 의견 가진 사람들하고 내통하고 전혀 없습니다. 강서 보궐선거 보고 야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1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해라. 안 하면 네가 속 좁은 놈. 그리고 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고 당사자도 아닌데 마음이 많이 다치신 것 같다 이러고 있고 네가 그래 당대표를 지냈던 인물인데 당을 위해 가지고 네가 통 크게 지들이 통 크게 마음 먹고 살지만 왜 남한테 그걸 강요합니까? 이게 2차 가야지 뭡니까 이게?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좀 포용해야 한다라는 당내 의견도 많잖아요. 오신환 의원도 그런 입장이시고요. 네.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일단 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기조가 있으니까 우리 당이 먼저 선행해서 바뀌면 일단은 그것이 첫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굉장히 그간의 어떤 그 윤리위원회에서 당 대표의 비민주적인 어떤 당의 행동으로 인해서 당대표를 징계했던 부분들은 저도 초지일관 저는 뭐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혁신위에서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의 방향에서 그다음에 변화로 가자라고 한 것은 정치권 전체가 지금과 같이 여야가 그냥 진영에서 맨 싸움박질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으로 가려면 우리 당내 통합이 우선돼야 된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내부의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뭐 바깥을 지금 쳐다볼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 대사면이라는 것 용어에 대해서 조금 불쾌했던 측면이 있나 본데 그거는 저희 이제 당의 윤리위원회 당규 규정에 보면 제 30조에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징계 취소 또는 징계 중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법률적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차용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것을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대사면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당의 절차에 의해서 당 지도부가 또 판단할 겁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권한이다. 그렇습니다. 혁신위가 그것을 안으로 채택해서 지도부에게 권고한 것이니까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당무 개입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직접 건의하고 이야기를 해라라는 입장이에요, 보니까. 네네. 뭐 어느 절차나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의 혁신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지금까지 혁신위가 제대로 된 성공한 혁신위가 안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비대위처럼 의사결정을 해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당의 지도부에게 혁신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지도부가 받아들여서 또 실천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았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바꿔내라라고 하는 주장은 저희가 사실은 좀 버거운 주장이고요. 그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말잔치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민의 민심 또 그리고 당원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당 지도부가 먼저 바뀌고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과정 이것이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틀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낙동과 하류 세력들은 좀 뒷전으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 했는데 그다음에 농담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김기현, 주호영 같은 영남 중진들 뭐 험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거 나오니까 오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징계 해제 내일 뭐 아침에 그 안건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쓴소리는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온돌방 아랫목에서 자란 사람인데 당장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나 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 혁신위가. 혁신위가 발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 보면 강서 보궐선거 지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영남 중진들이 험지로 안 나가서 졌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징계를 안 풀어서 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쓴소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혁신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이미 인요한 혁신위는 날 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세요. 김희정 의원님 너무 좋아하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당정 관계를 새롭게 이게 비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에도 거침없이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이 먼저 선행해서 바뀌어 나가면서 그것을 관계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좀 고깝게만 보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뭐 이게 제한전 시간이지만 저는 뭐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좀 진정성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고가운 건 아니고요. 초반에 딱 구성이 됐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정확하게 쓴소리를 못하면 향후 이제 한 50여일 남았는데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한 게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만 분출시키고 결국에는 조정도 안 되고 성과도 안 내는 그런 혁신위기를 우리가 지켜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거침없이 당대표와도 이야기하고 대통령에도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언제쯤 그런 이야기를 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